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본주의 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 봤던 넷플릭스의 드라마였던 오징어 게임에 보면 참가자들이 게임 안에서 운영되는 규칙과 규율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에도 자본주의의 게임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에서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고 이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게임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참가자들처럼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게임의 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누가 더 빨리 우량한 자산을 많이 확보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 더 빨리 우량한 자산을 많이 확보하는가. 이 얘기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루마블의 원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부루마블 시작하면 주사위 던져서 먼저 달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초반에 유리하죠. 그래서 4명이 한다 그러면 첫 번째 하는 애랑 두 번째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다 각자 좀 차이가 나죠. 왜냐면 먼저 달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남보다 빨리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뒤에 시작했더라도 주사위가 더블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높은 숫자가 나와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우량 자산을 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살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우량 자산을 빨리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많이 확보하는 것이 부루마블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핵심 원리고요. 나머지는 다 되게 부수적인 옵션들이에요. 근데 다만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우리의 그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에선 그 누구도 이 법칙을 매뉴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업적 전문성을 키우는 측면만 늘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를 어떤 회사나 어떤 특정 집단에 아주 정교하게 재련된 하나의 부속품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하게 해요. 근데 그 아주 정교하게 재련된 마치 스위스 장인이 만든 것 같은 그런 톱니바퀴 같은 나사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는 떼어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냥 그 부속품이 필요한 다른 공장이나 제품 안에 들어가야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대학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중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우리를 그런 아주 정교하게 재련된 부속품으로 만드는 데 특화된 교육들만 해준다. 이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많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매뉴얼 한 번 안 읽고 이 게임에 참가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루마블 게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야야 일단 뛰어.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이 막 뛰니까 뛰는 거죠.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게임의 룰이 뭔지 모르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시작하게 되는 상황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이거 뭐야 하고 그냥 가만히 움직이다가 총 맞아 죽죠, 초반에 여러 명. 그러면 이제 옆에서 죽는 사람 보고 와씨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게임의 룰을 하나씩 익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교육을 마친 다음에 이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뭣도 모르고 그냥 어리버리 되다가 총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죽는 거 옆에서 보면서 아 저건 하면 안 되겠구나. 아우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그 나쁜 운이 나한테 와서 내가 사회에 나오자마자 총 맞고 시작했다. 그러면 되돌릴 수 없는 내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을 알고 시작하면 너무 좋은데 매뉴얼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직업은 게임으로 치면 캐릭터예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다양한 유형들의 캐릭터가 있겠죠. 나는 어떤 캐릭터를 선택할까? 능력치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 다양한 능력치들 중에서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게임에서 선택한 캐릭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뭐 직장인 아니면 자영업자일 텐데, 이제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 캐릭터를 예를 든다면 뭐 전문직이나 사업가 캐릭터보다는 노동소득이 적고 사업소득은 완전 제로인 캐릭터죠. 근데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은 잘리지 않으면 비교적 안정적인 노동소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가장 큰 단점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시직 노동자라는 점이에요. 뭐 이거는 임원이냐 사원이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다 그냥 임시직 노동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 임시라고 하는 기간이 만 15년 정도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캐릭터에서를 만약에 선택했다면 게임 내 성공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성공 전략은 어떻게 하면 기간 내 소득을 우량자산으로 알차게 변환하느냐예요. 일단 우리가 기간 내에 일정적인 소득을 일정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을 우량자산으로 알차게 변환하는 거, 이게 이 게임 내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직장인이라는 캐릭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직장인 캐릭터의 비장의 필살기가 하나 있죠. 뭐냐? 직장인 신용대출입니다. 뭐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야 빚은 내는 거 아니야, 야 빚 내서 투자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빚에 대한 거부 반응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투자 원칙이나 방법에서 부동산 투자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무엇이든 난 투자에서 레버리지, 그냥 대출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부동산도 대출 없이 나는 캐시로만 산다, 뭐 이런 분이라면 사실 제가 이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이 별로 도움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더 이상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땐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금융 투자를 할 때도 이 직장인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 넌 빚내서 투자하는 거야? 뭐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들,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엄연히 이 직장인 신용대출이라는 옵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의미가 없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의미가 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으로 기억해 두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은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마린 스팀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타크래프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마린이라고 하는 군인이 스팀팩이라고 하는 거를 딱 맞으면 갑자기 엔도핀이 확 돌면서 총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쏠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에너지가 깎여요. 그러니까 이 스팀팩을 정확한 타이밍에 딱 걸어서 화력을 집중시켜서 쏴 하고 쏘는 거지, 이거 계속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력이 다 떨어져서 그냥 한 방 맞으면 죽는 캐릭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팀팩이라고 하는 이 어떤 옵션을 직장인 신용대출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 카드를 직장인 캐릭터를 선택한 유저라면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비교적 다른 캐릭터 대비 연봉은 적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한 직장인 캐릭터는 자신의 직장 연봉을 담보로 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것도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빌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빌릴 수 있다는 점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는, 그리고 빚을 사용할 때는 대출을 일으켜서 사용할 때 들어가는 대출 이자 비용, 그러니까 그 대출을 사용할 때 내가 내야 되는 비용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간,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직장인 신용대출은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계속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기간이 확보되는 대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전까진 직장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직장인 신용대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는다라는 얘기는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좋은 레버리지, 좋은 대출은 낮은 비용에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오래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직장인 신용대출은 이 점을 모두 만족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신용이 좋은 대기업에 다닌다면 더더욱 유리한 대출 조건이 확보되겠죠.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본주의 게임의 성공 전략이 얼마나 빨리 우량 자산을 많이 확보하는가로 본다면 레버리지는 얼마나 빨리와 많이라고 하는 부분을 안정적인 직장의 연봉을 기준으로 미래 소득까지 당겨서 현재 시점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자산이 변동폭이 되게 적은 부동산 같은 유형의 자산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이 변동폭이 큰 것보다는 변동성이 작은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우상향되는 자산들을 확보하고자 할 땐 더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리스크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게임에서 중요한 개념인 우량자산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 담보물로의 활용성이 있냐 없냐예요. 야, 네가 생각하는 우량자산은 뭐냐? 리스펙, 네가 생각하는 우량자산 뭐야? 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걸 담보로 대출돼? 요거 물어볼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량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계속 확보하고 매집한다면 그 매집한 애가 나중에 그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고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습니다. 근데 1억으로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 두 개를 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는 A는 5억이 됐고 다른 B는 뭐 1.5억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두 개의 자산이 3.5억 차이가 나네. 아, 요만큼의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그 A하고 B라는 자산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권에서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그 대출 금액이 포함된 것까지가 그 자산의 실제 가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산을 매수하려고 하면 이 자산을 확보할 때 내가 이걸 사면 가격도 오르겠지만 향후에 이 자산을 담보로 내가 얼마의 대출을, 얼마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꼭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과 급등하고 있는 알트코인, 이 두 가지가 있다. 굉장히 뜨고 있는 알트코인이 하나가 있고 비트코인이 있다. 그러면 그 비트코인과 그 알트의 현재 시점부터 투자 기간 동안의 어떤 예상 수익률, 이걸로 그냥 단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샀을 때랑 그 알트코인을 샀을 때 향후에 둘 중에 어떤 자산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미 비트코인은 다양한 곳에서 훌륭한 담보물로의 역할을 하고 있죠. 뭐 디파이나 시파이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고, 얼마 전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SEC에서 제동을 걸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받는 날들이 되게, 그리고 그런 현상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이 굉장히 높은 수익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수익률만 봤을 때 뭐 그게 가치가 있냐 없냐를 다 떠나서 비트보다 알트가 많이 오른다라는 이유로 알트를 사지 않습니다. 왜? 알트는 나중에 훌륭한 담보물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트코인은 훌륭한 담보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사는 거지 알트는 절대 안 삽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도 개별 주식마다 담보 유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 주식은 담보가 되고 어떤 주식은 안 되고 해요. 그리고 그 주식마다 담보 비율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을 담보로 얼마까지 몇 퍼센트까지 빌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틀려요. 근데 이런 조건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우량 자산이에요.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에서 왜 아파트가 투자 자산으로 인기 있는지 아십니까? 주거용 부동산의 유형 중에 아파트, 빌라, 단독 이런 것들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자산이 가장 많이 담보 비율 인정해 줄 것 같으세요? 아파트를 제일 많이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가 현금성이 좋기 때문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준 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걸 경매로 넘겨가지고 판다. 그래서 내가 빌려줬던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라고 해도 회수가 굉장히 빠를 수 있는 자산을 더 많이 빌려주겠죠. 근데 그게 빌라나 단독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현금성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현금성이 좋다라는 걸 금융권이 인정해주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선호하는 주거용 부동산 유형 중에 아파트인 거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무조건 규모가 큰 자산부터 투자를 합니다. 왜냐면 내가 모은 시드머니를 기준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우량 자산을 먼저 사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먼저 했었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좋은 레버리지, 사용 가능한 유물을 판단하는 게 핵심이고, 이렇게 매수한 큰 자산이 안정적으로 자산 상승이 되고 동시에 이제 향후에는 유용한 담보물로 성장하는 거죠.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 것들로 그 부동산 담보대출의 담보 금액이 더 높아질 테고요. 거주가 아닌 보유의 목적으로 샀던 부동산들은 그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임차 보증금들이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현금들도 대출은 아니지만 빌렸다는 개념에서는 레버리지와 같은 개념이고 유용한 담보물로서의 역할을 그 해당 부동산이 해주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을 차근차근 쌓아 올리듯이 쌓으려면 아래쪽에 제일 넓은 자산이 올라가 있어야겠죠. 물론 지금 상태에서 투자를 처음 시작한다. 이럴 때 부동산부터 사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했고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본인이 원튼 원치 않던 아래쪽에 넓은 자산으로 부동산이 깔려 있을 것이고요. 그 아래쪽에 깔려 있는 부동산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그 담보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금융자산 투자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록 처음에는 연봉밖에는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신용대출 뿐이겠죠. 근데 자산이 하나씩 늘어가면 향후 좋은 레버리지가 가능한 담보물들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갖고 있다라던가 아니면 많은 금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던가 아니면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라던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담보물로서의 역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계속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우리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벌어들일 노동소득과 함께 그 자산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혼합돼서 새로운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자산이 없다면 그냥 우리가 노동소득으로 걷어들이는 돈만 갖고 매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 이상은 투자가 진행되지 못하고 그동안 모아놨던 일정 자금이 집행되고 나면 더 이상 추가 투자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게임의 룰이 변했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금액을 무이자로 평생 빌려줄 수 있다.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다 무이자로 빌려줄게 라고 해가지고 정책이 바뀌었고 게임의 룰이 띠링 하면서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게임에서 생존과 부를 축적하는 핵심 전략은 얼마나 많이 오를 자산을 선택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느냐 이것만 생각하겠죠. 왜냐? 아니 어차피 자기가 벌어들이는 노동소득 플러스 우리가 빌릴 수 있는 돈을 모두가 똑같은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자산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고 아니고 이런 거 갖고 상관없잖아요. 그냥 그때부터는 많이 오를 자산을 많이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게임의 룰이 변경될 거예요. 근데 이런 선택 후의 수익률만으로 결과가 갈리는 이런 방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코딩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전혀 이렇게 코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선택한 캐릭터,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초기에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부터 모두 다 달라요. 내가 의사냐, 변호사냐, 내가 큰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냐, 아니면 공무원이냐, 아니면 일반 기업체의 직장인이냐에 따라서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나 필살기 이런 것들이 틀린 거예요. 이 조건 안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가 가장 빨리 우량 자산을 많이 확보하느냐 이 게임을 갖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각각의 상황이 다 틀리구나.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캐릭터는 뭐고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고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뭐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현재 내 위치가 이거니까 이 위치에 맞춰서 전략을 짜자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린이 스팀팩 쓰면 에너지가 깎이죠. 근데 그 에너지 깎이는 게 싫어서 아예 그 카드조차 고려하고 있지 않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메딕이랑 함께 배치가 됐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메딕이라는 거는 이제 그 스팀팩을 쓰면 그 사람을 치료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스팀팩 쏘고서 빠른 속도로 치고 갈 때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겠죠, 메딕이. 그러면은 완벽한 바이오닉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거죠. 뒤에 뭐 파이어벳 블루 지져가면서 메딕이 뒤에서 쏴주면 스팀팩 쏘면서 이 많은 저글링이 와도 다 길목 지키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레버리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게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이 자본주의의 게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따지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라는 곳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곳에서의 성공방정식 또는 이곳에서의 필살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런 전략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그것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다른 영상들에서는 구체적인 자본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도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